지금부터 이번 학기 우리 수업했던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미 자세하게 강의를 다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개념 위주로 쭉 넘어갈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해가 잘 안 됐다든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도록 하세요. 첫 시간에 이제 좌표 측정 방식이라는 거 얘기했죠. 여러분들 1학년 때 실습했던 것들은 이제 정반 측정 방식이었고 2학년 때부터 하는 수업은 좌표 측정 방식이다. 그리고 3학년 때도 좌표 측정 방식. 앞으로 모든 측정은 이제 좌표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했고요. 그 좌표 측정은 점좌표를 얻어내서 소프트웨어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측정기는 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붙어 있을 거야. 그럼 1학년 때 한 건 뭐고 또 손으로 하는 건 뭐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자동화된 측정기의 기본적인 원리,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어떤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동으로 작업했던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수동으로 계산을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실습을 했던 게 이제 높이 측정기, 공구현미경 했는데, 투영기하고 공구현미경은 그 특성이 비슷하죠. 3차원 측정기는 이제 2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진원도 측정기, 표면 거칠기 측정기, 이런 걸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X라는 축, Y라는 그 좌표의 축 안에서 뭔가 측정을 이루어졌죠. 표면 거칠기도 마찬가지로 X, 높이를 측정하니까 Z. 이렇게 기계가 이동하면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진원도 측정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회전을 했죠. 로타리 테이블이 R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Z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R축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정한 각도로 회전을 하니까 몇 도가 회전했을 때 이 값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서 결국 RAH라는, 이거는 원통 좌표계로 이루어진 좌표 측정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높이 측정기는 그냥 Z만 측정했죠. 1차원. 요거는 공구현미경, 요거는 거칠기, 요거는 진원도.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실습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회사에 나가서 측정을 할 때는 모든 측정은 좌표 측정기와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루어진 좌표 측정 방식을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좌표 측정기 하이트 게이지 1차원 높이 측정기, 요건 우리 그 Z축만 측정을 했고요. 투영기하고 공구현미경은 같은 개념이에요. X, Y. 3차원은 X, Y, Z. 이런 측정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좌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좌표계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좌표 측정 관련된 용어들, 좌표가 뭐냐, 좌표 축, 원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럼 이런 것들이 또 뭐하고 관계되느냐? 측정 좌표계 설정이라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면을 보고 좌표계를 설정하는 이거하고 관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좌표라는 것은 공간상의 어떤 XYZ 좌표를 갖는 점이 되고, 좌표축이라는 것은 이 XYZ라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원점이라는 것은 좌표축이 만나는 요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좌표계라는 게 뭐냐? 좌표계라는 것은 어떤 체계다. 그리고 좌표계의 종류는 직교, 원통, 구좌표계, 이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좌표계들이 대부분 직교 좌표계예요. 그리고 원통 좌표계는 여러분들이 아마 3차원 측정기에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구좌표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공작물에서는 잘 안 써요. 이거는 뭐 인공위성하고 관계된 어떤 측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토목공사 할 때, 그리고 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큰 구조물들을 측정할 때는 이제 구좌표계를 많이 쓴다. 그래서 이것도 2학기 때 우리가 기회가 되면 어떤 측정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직교좌표계고,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직교좌표계, 원통좌표계는 서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호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XYZ가 얼마다, X가 얼마고 Y가 얼마고 Z가 얼마라는 좌표를 주고, 이거를 원통 좌표계로 변환해 보시오. 또는 R 값이 얼마고 각도가 얼마고 높이 값이 얼마, 이 값을 주고 이것을 직교 좌표계로 변환해 보시오. 이런 시험 문제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서로 계산을 하는지 이걸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좌표계 종류에는 기계좌표계와 측정좌표계가 있다. 그래서 기계좌표계는 기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좌표계고, 측정좌표계는 우리가 도면에 맞춰서 측정자가 설정하는 좌표계다. 그래서 기계좌표계는 얘는 고정되어 있어요. 얘는 고정되어 있고, 측정기 회사에서 측정기 만들 때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고정되어 있고, 측정좌표계는 우리가 수시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기계좌표계는 접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측정좌표계에서 모든 측정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 측정좌표계도 이 기준, 모든 기준은 이 기계좌표계다. 이렇게 기계좌표계하고 측정좌표계의 개념 알아두시고요. 이따 공구현빈경 할 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데이텀 정렬, 뭐 수학적 정렬, 기계적 정렬, 이런 얘기 많이 썼죠. 기계적 정렬이라는 것은 그냥 올려놓으면 기계하고 측정기하고 딱 맞게 되는 거, 또는 그렇게 맞게 조정하는 거, 이것을 기계적 정렬이라고 해요. 우리가 1차원 높이 측정기 할 때 정반 위에다가 그냥 올려놓으면 측정기하고 공작물하고 기계적 정렬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거 조정 안 했죠. Z축 원점만 우리가 지정을 해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계하고 공작물하고가 다 기구적으로 맞아 있는 상태, 또는 여러분들 1학년 때 투영기에서 측정할 때 공작물을 십자선에 이렇게 공작물을 돌려서 맞췄죠. 이런 식으로 기계축하고 공작물을 맞추는 것을 기계적 정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공구현미경 측정할 때는
기저표가 이렇게 있는데 맞추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놓고 측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놓고. 왜냐? 이거 자체로 이런 좌표계를 따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계에 맞추지 않고 측정 좌표계를 별도로 만드는 작업을 수학적인 정렬이라고 한다. 이 수학적 정렬을 통해서 이제 측정 좌표계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 뭐 자유도를 구속했다, 물체의 육자유도 구속 이런 얘기 우리 했었죠? 그것도 결국은 측정 좌표계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물체의 육자유도 공부했었죠? 모든 물체는 공간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그 성분을 분석하면 6가지로 정리가 된다. 그 6가지는 뭐냐? XYZ라는 이 축의 평행하게 움직이는 병진운동, 그 다음에 이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회전운동, 그래서 병진운동 3개, 회전운동 3개, 이거에 의해서 공작물이 공간상에서 이제 운동이 완전히 구속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래서 병진운동을 위치자유도 또는 선형자유도라고 표현해요. 3개. 그 다음에 방향자유도 또는 회전자유도 해서 3개, 6개로 이제 자유도가 구속이 된다 라는 거 얘기했고요. 이거는 방금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체의 자유도 구속, 데이텀 설정, 측정 좌표계 정렬,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르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구학이나 뭐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동력학, 이런 데서는 이제 물체의 자유도라고 얘기를 하죠. 로봇 뭐 제어하고 로봇가 그 움직이는 거 표현하고 할 때 이제 물체의 자유도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 공차 해석 시간에는 데이텀이라는 얘기 많이 썼죠. 그리고 이제 측정할 때는 측정 좌표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여러분 3차원 측정할 때도 이제 측정 좌표계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쭉 설명해주고 다음 중 뭐 틀린 것은 또는 맞는 것은 할 때 데이텀 설정과 측정 좌표계 정렬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이러면 이거 틀린 거죠. 그죠? 데이텀 설정과 측정 좌표계 정렬이라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라고 하면 맞은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지문을 낼 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진운동이라는 것은 각 좌표축에 평행하게 이동하는 선형운동. 우리 그래서 이것을 이게 X, Y, Z. 우리 저 높이 측정기 할 때 뭐 TZ 이런 얘기 썼죠. Z축의 병진운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는 T 트랜슬레이션 썼고, 그 다음에 R이라는 표현 썼어요. 로테이션, 이런 용어 썼고요. 그 다음에 회전운동, 여기 회전운동 있죠. 이것은 각 축을 기준축으로 하는 회전운동. 예를 들면 RX다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구협력형에서는 어떤 회전 운동을 구속했죠? XY 평면에서 회전하는, 그러니까 Z축을 기준으로 XY에서 축에서 회전하는 이 축을 구속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RZ라고 표현을 했죠.
왜냐하면 x, y 평면에서 이 물체가 이렇게 회전하는 걸 구속했다. 즉 제품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좌표계에 대해서 이 회전 운동을 구속을 한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유도를 표기할 때는 병진 운동은 x, y, z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기구학이나 동력학에서는 rx, ry, rz을 피치, 요, 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ASME 규격에서는 이 회전 운동을 u, v, w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같은 걸 볼 때 rx, ry, rz 이거 하고 u, v, w 이거 하고 r인데 yz 평면에서 또 r인데 zx 평면에서 r인데 xy 평면에서 이렇게 회전한다. 이 표현들이 다 같은 의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표현을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게 없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이게 이거다라고 암기를 하면 표현이 조금만 바뀌면은 이제 헷갈리죠. 이 개념도 정확히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이제 이 설명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텀 우선순위라는 게 있었죠. 1차 데이텀에서 구속한 것은 2차 데이텀에서 구속하지 못하고, 2차 데이텀에서 구속한 것은 3차 데이텀에서 구속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도면을 봤던 거죠. 얘가 만약에 여기를 먼저 구속을 하고 여기를 나중에 구속을 하면, 지금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 직각이 아닌 제품이에요. 가공을 아무리 잘해도 직각으로 정확하게 가공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B를 먼저 구속을 하면 얘가 이 B축을 기준으로 이러한 축을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느 한 점을 측정을 해주면 이 B축의 평행이면서 수직이면서 이 점을 지나가는 이런 좌표계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좌표계. 만약에 지금 이 B데이텀이 우선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서로 직각이 아닌 이 제품이 먼저 B데이텀을 측정을 해서 이런 축을 만든 다음에 이쪽에다 한 점을 찍어주면 이 B데이텀과 수직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이런 좌표계가 생기는 거예요. X, Y. 얘도 X, Y. 그러니까 데이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실은 전혀 다른 좌표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양이 작으니까 잘 구분이 안 가. 그래서 뭐 B에다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B에다 두든 C에다 두든 구분이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제품에 여기에 구멍이 원이 가공되는데 이 원의 중심 좌표를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B를 우선으로 하느냐 C를 우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우선순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잘 지켜야 된다. 근데 이번 학기에는 공구협의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실습할 때 이제 조작법에 신경을 쓰느라고 이런 거 신경 많이 못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2학기 때는 또 더 중요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실습할 때 어떤 사람은 우리 그 공구현미경에서 요거 가지고 좌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1차, 이거를 2차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가 1차가 되고 여기가 2차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지킨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두 점을 측정을 할 때 이렇게 측정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측정하고 이렇게 두 점을 측정한 사람이 있고, 근데 이렇게 측정하느냐 이렇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할 때는 항상 요 위치를 측정해서 데이텀을 삼아라 라고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위치를 지적하는 것을 데이텀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 데이텀 A가 있는데, 데이텀 A가 눈으로 보기는 직선으로 가공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오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오차를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두 점을 여기하고 여기를 측정해서 두 점을 1차 데이텀으로 삼았어요. 그럼 이런 좌표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두 점을 측정을 했다. 그러면은 축이 달라지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측정을 했다. 그럼 또 달라져요. 그 측정을 어느 점에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과 같은 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2번과 같은 측정 좌표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 3번과 같은 측정 좌표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측정하는 사람마다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데이텀 표적이에요. 여러분 공차 해석 시간에 이런 그림 본 기억나죠? 두 점을 측정을 할 때, 데이텀 설정을 두 점 측정할 때 어디다 측정하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점을, 각 점의 위치를. 여기서 7.5 지점, 거기서 60 떨어진 지점, 그 다음에 그래서 7.5 된 지점, 이렇게 세 점을 측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직선이라는 건 없다고 그랬죠. 평면인데 직선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 면을 측정을 한다 했을 때 이런 면에다가, 그죠? 이렇게 있는데 내가 같은 7.5 위치라도 또 여기를 측정할 수도 있고 여기를 측정할 수도 있고 여기를 측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면적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파이 10이라든지 아니면 사각형으로 5라든지, 그러면 여기서 어느 위치 안에 측정을 해라. 이런 것까지 데이텀 표적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텀 타겟이라고도 표현을 했을 거예요. 요거는 기하공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토콜리메타, 첫 번째 과제가 오토콜리메타였죠. 오토콜리메타는 여기서 이 정반의 진직도를 재는 거였었죠. 그래서 여기서 빛을 쏴서 반사경에서 반사되는 각도가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네,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직도를 측정했는데 이건 진직도 계산하는 건 따로 또 해볼 거예요. 원리는 빛을 쏴서 지금 여기서 빛을 이 반사경으로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반사경이 첫 번째 반사경이 요 파란색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요게 첫 번째 위치예요. 최초 위치. 여러분 실습할 때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로 갔더니 요렇게 기울어졌어. 그러면 요 값이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십자선의 수평선을 어디에다가 정확히 맞췄다가 두 번째 측정할 때 이 십자선이 이만큼 가 있으면은 이 딤블을 돌려가지고 얘를 돌려가지고 요 십자선의 위치를 같은 위치로 오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럼 그 차이가 요 차이가 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진직도를 계산을 한 거죠. 자, 요게 지금 그 원리 설명한 거고요. 그 진직도 계산하는 건 따로 볼게요. 그 다음 이제 공구현미경. 여기 실수했죠? 이 밑에서 빛을 쏴서 공작물이 있는데 밑에서 빛을 쏘면 공작물이 뚫려 있는 부분은 위에서 볼 때 밝게 보이고 이 부분은 밝게 보이고 이 부분은 어둡게 보이고 이 부분은 어둡게 보이고 이쪽 부분은 또 밝게 보이겠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 이 공작물이 막힌 부분이에요. 밝은 부분은 빛이 통과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의 경계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계산했다 라는 거. 이때에 얘기했던 게 이제 위에서도 빛을 쏘니까 이 윗부분도 밝게 표시가 됐었죠. 그런데 제품에 보면은 이 끝부분, 이 부분이 어둡게 보이다 보니까 여기를 측정해야 되냐 여기를 측정해야 되냐 여러분 헷갈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못되기를 한 부분이다. 모든 제품은 날카롭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었고 요 못되게 한 부분, 요 부분이 까맣게 보였던 거죠. 까맣게. 여러분들이 여기를 측정한 것은 이 부분을 측정한 거다. 이 부분을.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요 부분을 측정해야 돼. 요 부분. 요 부분을 측정해야 되는 거였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했던 기억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조한 것은 가공된 부분이 겹치는 곳은 100% 못되기가 돼 있다 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수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 요 측정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기 딱 갖다 맞춰 측정하려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못되기가 돼 있다. 근데 실제 측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건 교점이에요. 직선 1, 직선 2가 교차하는 점이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부분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직접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은 이제 이미 측정한 거를 불러와서 계산을 했다. 이런 거 기억나죠? 여기에 이제 데이터 우선순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아까 설명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측정한 거하고 결과를 조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라.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측정할 때 요 원하고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요 슬롯, 그 다음에 요 사각 슬롯, 그죠? 요거하고 측정된 요 항목들은 전부 직접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여기도 요거의 중심이니까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 빨간 걸로 하는 것은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요점 요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요점 요 항목이죠. 요 두 점 간의 거리. 그 다음에 요점 그리고 요점 x2, x3 이런 것들은 직접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요 D3도 직접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D3는 원 5개 측정한 다음에 지금 요 원 측정한 다음에 다시 불러와서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점은 요게 직선 1, 요거 직선 2, 그 다음에 요거 직선 3. 요거는 직선 1번하고 직선 2번이 만나는 교점이 요 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은 직선 2하고 직선 3이 만나는 교점이었어요. 여기서 점 1이 되고 여기 점 2가 된 거죠. 그럼 요 거리라는 것은 직접 측정한 게 아니고 점 1과 점 2를 불러다가 계산한 거리였다. 요렇게 측정을 이제 했어야 되는 거죠.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도 뭐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원을 측정해 가지고 이 원을 측정하면 이런 원이 계산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을 측정하는 거죠. 이 직선을 측정하면 이런 직선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과 직선이 만나는 요 점, 요게 x2고 요게 x3였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측정 좌표계 설정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측정, 세 번째는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그 항목들 조합해서 계산하는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 이제 공무현미경에서 좌표 측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측정 좌표계의 필요성. 우리가 지금 요 원의 중심을 측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로 측정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이 기계좌표계로부터 이 값, 그 다음에 이 기계좌표계로부터 이 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 값하고 이 값이 계산되니까 실제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엉뚱한 값이에요. 그래서 기계좌표계로부터 측정을 할 수가 없다.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 그럼 이 제품을 기계좌표계에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 제품에 맞춰서 우리가 요 측정 좌표계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 거예요. 요거 여기 한 점 찍고 여기 한 점 찍고 여기 한 점 찍어서 요런 측정 좌표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 원을 측정을 하면 요 원이 요 측정 좌표계로부터의 요 거리, 그 다음에 요 측정 좌표계로부터의 요 거리, x1, y1 이렇게 측정이 됐던 거죠. 요거 기계 좌표계와 측정 좌표계의 차이점, 그 다음에 측정 좌표계의 필요성, 요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맞는 것 틀린 것을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좌표 측정기에서는 소프트웨어라는 걸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쪽은 지금 이쪽 부분들은 전부 좌표계 설정하는 부분들이고, 이쪽은 측정, 이쪽은 이제 관계 계산 조합해 가지고 이런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이고 측정기마다 종류도 다양하고 또 인터페이스도 조금씩 달라요. 단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한다는 개념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고요. 또 레포트를 쓰다 보니 검토를 하다 보니까 투영기는 불편했는데 사용이 불편했는데 공구현미경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편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좀 개념이 다른 말이기도 한데, 이 소프트웨어를 지금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공구현미경에 붙여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거를 투영기에다 붙여서 썼다면은 마찬가지로 투영기도 편리하게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투영기 공구현미경 이런 문제가 아니고, 투영기다, 공구현미경이다, 3차원 측정기다, 이런 것은 전부 하드웨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소프트웨어를 A라는 소프트웨어, B라는 소프트웨어, C라는 소프트웨어를, A라는 소프트웨어를 뭐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B라는 소프트웨어를 투영기에 붙일 수도 있고 공구현미경에 붙일 수 있고 3차원에 붙일 수도 있고,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표 측정기에서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투영기하고 공구현미경이라는 하드웨어가 있는데, 투영기를 사용할 때는 소프트웨어를 붙여서 썼기 때문에 편리했고, 투영기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안 붙여서 썼기 때문에 불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좌표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요걸 했는데, 이 직선과 점 이걸 했는데, 이 좌표계는 측정 도면에 다양하게 이렇게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정 좌표계가 저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1번 한 번만 사용을 해본 거예요. 근데 2학기에 가서는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측정 결과를 얻는 방법은 직접 측정을 하는 방법. 여기서 직선, 원, 타원, 슬롯 이런 것들 직접 여러분 측정했죠. 그런데 두 점 간의 거리라든지 또는 두 직선이 만나는 교차점이라든지, 그죠?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측정한 여러 개의 측정 결과를 이용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거를 조합 계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측정하는 데는 이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라는 거고요. 조합 계산에 의해 요직선 측정하고 요직선 측정해서 요걸 이용해서 두 개를 조합을 하면 요 만나는 점의 좌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두 직선이 각도가 몇 도가 틀어졌는지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미 측정한 원을 이용해서 새로운 원을 만들 수 있다. 조합 계산의 예고요. 그 다음에는 공기 마이크로메타. 자, 공구 현미경 측정한 것까지 해서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을까요? 특별히 없나요? 네. 질문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고 카페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공기 마이크로메타로는 우리가 내경하고 외경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린더 게이지하고 마이크로메타를 이용해서 이제 다시 확인하는 이런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공기 마이크로메타의 원리가 뭔지, 그 다음에 평균화 효과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비교 측정할 때 데이터의 편차의 원인이 뭔지. 이 편차의 원인은 뭐 일단 숙련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측정기 자체의 정밀도하고 그죠? 이런 최소눈금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편차가 났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측정 방법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죠. 예를 들면 공기 마이크로메타는 내경 잴 때 공기 마이크로 여기서 뿜어 나오는 요 압축 공기의 양을 가지고 이 지름을 쟀기 때문에 이 전체가 하나의 지름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실린더 게이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때는 얘가 이렇게 측정을 하느냐, 이 방향으로 측정을 하느냐, 이 방향으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름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측정 방식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었을 거다. 그 다음에 공기 마이크로메타는 이런 그 제어부가 있어요. 공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유압식이냐 유량식이냐에 따라서 어떤 그 공기를 체크하는 이런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노즐이라는 게 있어서 뭐 이건 내경 측정할 때 썼죠. 이거는 외경 측정할 때, 요거는 이제 단차 측정할 때 쓰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실습을 안 해봤죠. 이렇게 본체와 노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0점 조정했던 거 요거 돌려가지고 0점 조정하고 끝에 게 가서는 요걸 눌러가지고 0점 조정했죠. 그 다음에 개인 조정하는 거 0점 조정하고 개인 조정하고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니까 내경이냐 외경이냐 높이냐 측정하는 이런 선택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측정 범위 요거에 따라서 최소눈금이 바뀌었었죠.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120에다가 놓고 측정을 하면 최소눈금이 2마이크로메타가 됐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60을 하면 최소눈금이 1마이크로메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다 놓고 측정을 했었죠. 그 다음에 내경이냐 외경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외경은 틈새가 좁아질수록 값이 커지는 거고 내경은 틈새가 좁아질수록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실제 상황하고 맞게 표현하기 위해서 요 내경이냐 외경이냐 요거를 선택을 해준 거고, 그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거 빼고는 다른 큰 영향은 없다 라는 것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기 마이크로메타는 기본적으로
게이지예요, 게이지. 게이지라는 것은 구간을 설정해 놓고 그 구간 내에 포함이 됐느냐 합격, 포함이 안 됐느냐 불합격, 이거를 검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게이지가 상한 하한 두 개가 있었어요. 상한 하한 두 개의 게이지로 세팅을 해놓고 그 사이에 들어가면 합격, 벗어나면 불합격. 기본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이 공기 마이크로미터가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갔을 때 몇 마이크로미터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름을 계산을 했던 거죠. 이거는 노즐이고요. 노즐인데 외경인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요 두 점 간의 거리, 요 두 점 간의 거리를 가지고 측정. 이거는 마이크로메타 측정하는 거, 외측 마이크로메타 측정하는 거하고 같은 원리였어요. 이렇게 요 두 점 간의 거리. 근데 내측인 경우에는 얘가 노즐에서 에어가 나오고 제품이 이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외경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됐죠. 그 다음에 원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0점 조정하고 개인 조정, 이 두 가지 버튼이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기 마이크로메탈링을 측정할 때는 여기에 이제 유량식을 얘기한 거예요. 틈새 유량하고 즉 틈새하고가 비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틈새 유량이 요만큼 변할 때 틈새가 요만큼 변하는 것이 일정하게 비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얼마였냐면 우리 실습할 때는 요 양이 20 마이크로미터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00하고 20.020 이 두 개의 게이지를 썼던 거예요. 이 두 개의 게이지를 쓰면 틈새 유량은 항상 20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양이 되는 거죠. 근데 유량이 같은데 게이지가 가리키는 양이 정확하게 20m냐 아니면 얘가 30 마이크로미터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 조정을 통해서 요 20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을 30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을 20 마이크로미터로 조정을 해준 거죠. 이게 된 거예요. 자, 요거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게 틈새가 20 마이크로미터로 설계가 되어 있다. 20 마이크로미터로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40 마이크로미터로 세팅이 되어 있었다. 20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개인 조정을 잘못해가지고 40으로 여기를 4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게이지에서 표시하는 한눈금 게이지에서 1 마이크로미터라고 표시가 된 것이 실제로는 몇 마이크로미터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 측정기.
높이 측정기는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운 높이 마이크로미터하고 다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인데 단지 여기 프로브라는 요 접촉자가 있고 여러분들이 헤드에서 읽은 그 값을 게이지 블록과 헤드에서 읽은 값을 여기에 그 스케일, 요거는 프로브, 얘는 스케일, 이걸 가지고 자동화했다, 이런 차이였고요. 요거는 높이 측정기의 여러가지 명칭이었고요. 측정이 요거였는데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그 높이 측정기 할 때 다 했기 때문에 알 것이고, 요거 프로브 교정이 필요한 이유, 요게 여기서는 가장 이제 개념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높이 측정기 처음에 사용할 때 기계 원점 찾기 하고 프로브 교정하고 측정 좌표계 설정, 여기서는 축정열은 기계적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Z축 원점만 이제 지정을 해줬고요. 그럼 프로브 교정이 왜 필요하냐, 여기겠죠. 우리가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거리는 Z라는 값이에요. 근데 측정기는 여기서 접촉을 하고 여기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서 접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측정기가 움직이는 거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기 L이라는 것만큼밖에 못 움직였다 이거죠. 그 측정기에서 공작물의 치수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기는 프로브 지름만큼, 여기 프로브 지름이죠, 적게 움직였다. 그래서 프로브 지름이라는 것을 측정기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브 교정이라는 걸 했다. 그럼 뭐 한 번 하면 계속 쓰면 되지 왜 자꾸 해주느냐, 한 번 해놓고 계속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프로브를 작은 거나 큰 걸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해줘야 되죠. 그리고 교정하는 원리는 측정하고 비슷한데 이번에는 게이지 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20.000이라는 값을 가진 게이지를 썼죠. 프로브 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게이지 값에서 측정기가 움직인 거리를 빼주면 된다. 측정이나 교정이 원리가 같은데 다만 교정일 때는 게이지 값을 알고 있고 프로브 값을 모르기 때문에 프로브 지름을 구하는 거고, 게이지를 이용해서 측정할 때는 측정 값을 모르기 때문에 기계가 움직이는 값과 프로브 지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필요한 측정 값을 얻어내는 작업이다. 이제 이것이 높이 마이크로미터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진직도 평면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차 해석 시간에 다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마이크로미터, 우리가 검출부하고 이제 지시부가 있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사용할 때는 1000분의 1mm, 뭐 100분의 1mm 이걸 인디케이터나 다이얼기를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전기 마이크로미터에서는 전기적으로 변환을 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편리하다라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진직도의 정의, 기하학적으로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직선으로부터 어긋나는 값이다.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 우리는 양단 기준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양 끝을 0점으로 맞춰놓고 진직도 측정하는 방법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진직도 측정한 결과는 이렇게 됐던 거죠. 첫 점하고 끝점을 0으로 맞춰놓고 구간을 쭉 측정을 해서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 계산해가지고
이거 오타가 났네요. 111이 아니고 11입니다. 13.6 마이크로메타라는 진직도가 나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도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평면으로부터 벗어난 값. 그래서 우리는 3점 기준법이라는 걸 썼다. 그래서 이 세 점을 0점으로,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세 점을 0점으로 맞춰놓고 여러 모델을 측정해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계산해서 평면도를 계산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흔들림, 편심량 이거 측정했는데, 이 흔들림은 원주 흔들림이죠. 원주 흔들림은 진원도하고 동심도가 합해서 나온 개념이고, 온 흔들림은 원통도와 동축도가 합해서 나온 값이다. 그래서 원주 흔들림, 온 흔들림 이렇게 규제하는 게 맞고, 이것을 뭐 진원도나 동심도로 규제하는 것은 정확한 규제 방법이 아니다. 단지 이런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예전에 그냥 이 흔들림을 뭐 동심도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편심량이라는 것은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다. 그래서 편심량을 규제하는 경우는 공작물의 기능 구현을 위해서 설계자가 의도적으로 중심거리를 규제하는 거고, 동심도라는 것은 두 원의 중심이 일치해야 하는 경우다. 그래서 여기서 흔들림이라는 것은 결국 이 동심도 플러스 진원도 이 값을 규제하는 데이터물 기준으로 회전할 때 공작물의 떨림량이다. 여기 FIM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편심량하고 FIM은 어떤 관계냐? 이 편심량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180도로 회전하면 이 편심량이 이 위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FIM은 이 편심량의 2배가 된다. 즉 편심량을 구하려면 FIM에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된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흔들림의 개념을 설명한 건데, 동심도도 제로, 그죠? 보면 진원도가 제로, 동심도도 제로, 그러면 FIM 제로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본 것처럼 진원도는 제로인데 동심도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 FIM은 이 동심도하고 같은 값이 된다. 즉 편심량의 2배가 되는 거죠. 편심량의 2배가 동심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동심도는 제로인데 진원도가 값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FIM은 진원도하고 같은 값이 된다. FIM이죠. 설명을 한 거고, 실제로는 진원도도 안 맞고 동심도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FIM은 이 두 가지를 다 합한 개념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고요. 실제 진원도하고 동심도를 저 센터 지지대에서 측정해서 분리해낼 수는 없어요. 단지 이런 개념으로 합쳐져서 이 흔들림이라는 값이 나타난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원주 흔들림하고 온 흔들림을 설명하려고 한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원주 흔들림이
얼마예요? 5예요. 여기도 원주 흔들림이 5고 여기도 원주 흔들림이 마이너스 1에 4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온 흔들림은 높은 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 낮은 값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4 마이너스 3 하니까 7이 되는 거죠. 요 온 흔들림은 7마이크로미터가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실습할 때 극단적으로 좀 설명을 했던 게 제품이 이런 제품이 있을 때 2단면에서 원주 흔들림을 측정하면 요 차이가 제로가 될 수 있고 요 차이도 제로가 될 수 있고 요 차이도 제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전체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 값이 온 흔들림이 된다.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요거는 원주 흔들림. 근데 온 흔들림은 왜 이런 값이 나오느냐? 이 원주 흔들림은 진운도하고 관계가 되지만 온 흔들림은 원통도하고 관련된다. 그래서 원주 흔들림은 2차원이지만 온 흔들림은 3차원의 개념이 된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 진직도 계산하는 거하고 진운도 표면 거측을 빼고 쭉 설명을 했는데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 예. 질문할 거 있으면 나중에라도 카톡이나 아니면 뭐 카페나 이렇게 올리시고요. 10분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계속 훑어볼게요. 네, 잠깐 쉽시다.